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와 자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해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수요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알려준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는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서도 석유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73년 10월)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철수와 팔레스타인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며 원유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아랍 산유국이 석유 무기화를 위해 감산한 물량은 5% 수준이었고 1974년 연간 석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거대 산유국이었던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반미 신정 체제가 수립되는 혁명의 혼란 속에서 석유 생산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고 이것이 2차 오일 쇼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혁명의 영향으로 감소한 연간 석유 소비량도 전년 소비량의 약 4% 정도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오랜만에 원유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췄고 이동과 교역이 크게 줄어들면서 2020년의 원유 소비는 전년 대비 약 8.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가 봉쇄되고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효과를 기록하는 등 체감된 경제활동 위축에 비하면 그리 큰 감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유 소비는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증가해왔습니다. 돌려 말하면 큰 위기 속에서도 원유 소비량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며 중동의 급변이나 세계 금융위기,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 석유 수요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석유 수요의 변화는 국제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동의 경우 대중의 불만을 완화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오일머니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석유 수익이 감소했을 시기에 고질적인 종파 간 갈등, 팔레스타인 분쟁, 미국과 이란의 대립,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미국에게도 석유 수요 변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탄소세 관련 논의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논리라는 확실한 수단으로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탄소세와 탄소 가격제인데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큰 부담일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과거 사례에서 살펴봤듯 그것이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는 도로, 항만 확충과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약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오히려 미국 석유업계의 호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점 사업인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석유가 원료인 아스팔트가 많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관련 인프라 확충을 동반하여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과 운송이 절대적으로 석유에 의존한 현실에서 에너지 전환에서도 석유의 역할이 필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석유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일지 모르겠습니다. 석유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원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 수요의 견고함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석유 수급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1차 오일 쇼크 후 한국 정부가 이란 테헤란 시장을 초청해 서울 강남의 한 곳을 테헤란로로 명명한 것도 그러한 경제 구조가 배경에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도 석유 없이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오늘의 산업을 지킨다는 점에서 석유라는 자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미래의 에너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